식물인간과 성관계를 맺고 애를 임신했다고? 감히 내 아들을 두고 불륜을 저지르다니. 누구의 자식이냐? 친척들은 웃었죠. 그때였습니다. 휠체어에 있어야 할 식물인간 남편이 제 앞에 두 발로 서서 말했습니다. 제 아내에게서 손 떼세요. 29살 재활의학과 전공의 윤가은. 그녀는 지금 20명의 친척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불륜녀. 머리를 밀어라. 테이블 위엔 임신 테스트기. 선명한 두 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여자는 왜 재벌가 저택 한가운데서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과 건강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2년 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던 식물인간이 어떻게 애를 만들어? 누구 아이예요?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도 방법은 찾아볼 수 있어요. 방법. 태경 씨 아이예요. 제가 겨우 그 말을 꺼냈을 때 거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곧바로 폭소가 터졌어요. 누군가는 박수까지 치더라고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 식물인간이 저런 뻔뻔함은 재능이네. 가문 망신이야 망신. 말들이 사방에서 튀어왔고 저는 그 말들을 다 받아내면서도 이상하게 한 가지 생각만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뱃속 아이는 끝이다. 그때 시어머니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집안의 법도대로 하자. 그 말이 떨어지자 누군가가 뒤에서 움직였어요. 금속이 스치는 소리. 서도식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아주 잔인한 말을 했어요. 가은 씨, 지금이라도 인정하면 당신 부모는 건드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그 순간 서도식의 손이 제 어깨에 닿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서도식의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휠체어에 있어야 할 식물인간 남편 서태경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강철처럼 단단했어요. 2년 동안 공허하기만 했던 그 눈에 이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숙부, 태경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쉬어 있었지만 분명한 그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아내에게서 손 떼세요. 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6개월 동안 홀로 버텨온 모든 시간들, 그 무게가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 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태경아, 내가 어떻게... 하지만 태경은 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서도식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2년 동안 삼켜왔던 분노와 증오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도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태경아, 내가 어떻게... 숙부, 연극은 이제 끝났어요. 2024년 9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전공에 수련 중이던 가은은 병원 당직실에서 쪽잠을 자다가 전화벨에 깨어났어요. 화면에 엄마라고 떠 있었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은아, 큰일 났어. 아버지가... 가은의 잠이 확 달아났어요. 다음 날 아침 가은은 부모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실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아빠,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가은아, 아빠가 잘못했다. 30년 지기 친구가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연대 보증을 부탁했습니다. 믿었어요. 평생 친구였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돈을 들고 잠적해버렸어요. 남은 건 50억 원의 빚이었습니다. 50억?
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대보증이라 아빠 책임이래. 갚지 못하면 사기 공범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대. 엄마가 옆에서 울었습니다. 집도 넘어간대. 다음 주까지 나가야 해. 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0억?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돈이었어요.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가은은 병원 복도에서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어요. 윤가은 씨 맞으시죠? 차분하고 낮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도윤그룹 최문정입니다. 아버님 일로 연락드렸어요. 가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도윤그룹이라면 제게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습니다. 무슨 일로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 되시나요? 오늘 저녁 7시 서울 호텔 로비에서 기다릴게요.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대답할 틈도 없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녁 7시 서울 호텔 로비. 가은은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고급스러운 소파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6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차가운 인상이었지만 어딘가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윤가은 씨? 네. 앉으세요. 가은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문정이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아버님 채무 어떻게 할 건가요? 나도 그 50억의 권리가 있는데? 가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아는 거지? 아버님의 채무 전액을 없애줄 수 있어요. 고소건도 다 막아줄 거주요. 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조건이 있어요. 문정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이 가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 아들과 결혼해 주세요. 가은은 자기 귀를 의심했어요. 결혼이요? 네. 법적으로만요. 진짜 부부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문정이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제 아들 서태경, 32살이에요. 2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지금은 전신마비 상태예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가은은 서류를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 아들에게는 아내가 필요해요. 회사 이미지 때문이에요. 대기업 후계자가 결혼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다는 소문이 돌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문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가은은 말문이 막혔어요. 외부 연락은 금지예요. 병원 일도 그만둬야 해요. 완전히 저택 안에서만 생활하는 거예요. 그건 감옥이랑 다를 게 뭐예요? 문정이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에 온기가 없었어요. 감옥이든 뭐든 50억보다는 낫지 않아요? 아버지 감옥 가는 것보다는? 가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문정이 일어섰어요. 사흘 드릴게요. 사흘 뒤까지 대답해 주세요. 거절하셔도 돼요. 다만 그러면 아버님 일은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문정이 가은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연락처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정이 떠난 뒤 가은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윤그룹 회장 최문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50억? 전신 마비 남자와의 결혼. 모든 것을 포기한 인생. 미친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가은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흘 동안 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대출이 가능한지 물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공의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었어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연대보증 책임을 피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버지 책임이 맞다고요. 사흘째 밤 가은은 부모님 집에 갔어요.
아버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만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응, 나 결혼해. 엄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결혼해서 돈 문제 해결할 수 있대. 그렇게 할게.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가은아,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미쳤어? 안 미쳤어.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아니야, 안 돼.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너까지 희생하면 안 돼. 엄마. 가은이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나 아니면 아빠 감옥 가. 집도 없어져. 엄마 어디서 살 거야? 엄마가 울었습니다. 가은도 울었어요. 하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은은 문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결정했어요. 그래요? 하겠습니다. 결혼. 전화기 너머로 문정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내일 저택으로 와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가은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은은 거울 앞에 섰어요. 평소에는 화장도 거의 안 하고 출근하던 가은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뭘 입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결혼 상대를 처음 만나러 가는 건데 이게 맞선인지 면접인지 구분이 안 됐죠. 결국 가은은 단정한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었어요. 병원에서 교수님 면담할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가은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결혼 상대 만나러 가면서 이런 옷이라니. 하지만 화려하게 꾸밀 마음도 그럴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현관까지 배웅 나오셨어요. 어머니는 밤새 또 우셨는지 눈이 부어 있었고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그냥 딸의 얼굴만 바라보셨죠. 다녀올게요. 가은이 말했지만 그 말이 너무 평범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출근하는 것처럼. 하지만 지금 가은이 향하는 곳은 직장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갇혀 살게 될 곳이었습니다. 문자로 받은 주소를 따라 택시를 탔어요. 서울 외곽으로 한참을 달렸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점점 한적해졌고 어느새 택시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저택 앞에 멈춰 섰어요. 여기 맞나요? 택시 기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만했어요. 이건 집이라기보다는 작은 성에 가까웠거든요. 철문 앞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어요. 가은이 이름을 대자 그가 무전기로 뭔가를 확인하더니 철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마치 무덤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묵직하게 들렸죠. 철문을 지나 저택까지는 꽤 긴 길이 이어져 있었어요. 양옆으로 정원수가 가지런히 심어져 있었고 저 멀리 분수대도 보였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풍경이었어요.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저택. 현관문 앞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면서 양복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윤가은 씨 맞으시죠?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집사인 것 같았어요. 가은은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택 내부는 외관보다 더 화려했어요. 천장이 아찔할 정도로 높았고 커다란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가은의 구두 소리를 또각또각 반사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거대한 공간은 차갑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 사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집사가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앞에서 멈췄어요. 회장님께서 잠시 후에 내려오실 겁니다. 그동안 도련님부터 만나보시겠어요? 도련님. 그 말에 가은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거였어요. 자신의 남편이 될 남자. 서태경. 네, 알겠어요.
집사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맨 끝에 있는 방 앞에서 집사가 멈췄어요. 이 안에 계십니다. 집사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가은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넓었어요. 한쪽 벽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정원이 훤히 내려다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의료용 침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창가에는 휠체어가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서태경. 가은은 그를 처음 보는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분명 식물인간이었어요. 창백한 피부, 축 처진 어깨, 힘없이 늘어진 두 다리.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아름다웠습니다. 날카로운 이목구비, 긴 속눈썹, 곱게 뻗은 코. 만약 건강했더라면 정말 잘생긴 남자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 얼굴은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태경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은이 들어온 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알았더라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의 눈은 완전히 꺼져 있었어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은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태경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가은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나? 다시 말을 걸어야 하나? 그냥 기다려야 하나? 앉으셔도 됩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최문정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온 건지 전혀 몰랐어요. 오셨군요. 문정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시선이 태경을 스치고 가은에게로 향했습니다. 내 아들이에요. 서태경, 32살이죠.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2023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척수를 다쳤어요. 전신마비, 그리고 언어 기능도 거의 상실했어요. 식물인간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문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말을 못 하시는 건가요? 가은이 물었습니다. 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고 후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의사들은 심리적인 요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체적으로는 성대에 문제가 없는데도 말을 안 해요. 가은은 다시 태경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방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들을 수는 있나요? 들을 수는 있을 거예요. 반응을 안 할 뿐이지. 문정이 태경 옆으로 다가갔어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태경아, 내 약혼자야. 윤가은 씨, 재활의학과 의사야. 약혼자. 그 단어에 가은은 움찔했어요. 오늘 만났는데 벌써 약혼자라니. 태경은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말이 자신과 상관없다는 듯이. 문정이 한숨을 쉬었어요. 항상 이래요. 누가 와도 반응이 없어요. 처음에는 화도 나고 속상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졌다. 그 말이 가은에게는 너무 차갑게 들렸어요. 자식이 저런 상태인데 익숙해졌다니. 하지만 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아래로 내려가서 이야기하죠. 문정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가은은 마지막으로 태경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햇살이 그의 창백한 얼굴에 내리쬐고 있었지만 그 빛조차 그를 따뜻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1층 응접실에서 가은과 문정은 마주 앉았어요. 집사가 차를 내왔습니다. 향긋한 홍차 향이 났지만 가은은 마실 생각이 없었어요. 직접 보니까 어때요? 문정이 물었습니다.
네, 내 아들 말이에요.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지? 가은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솔직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 보였거든요. 의사 소견으로는 어떤가요? 회복 가능성은요? 문정이 질문을 던졌어요. 가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직접 진찰해 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척수 손상이라면 손상 부위와 정도에 따라 달라요. 불완전 손상이라면 재활을 통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하던데요. 재활은 기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어요. 가은의 목소리에 의사로서의 전문성이 묻어났어요. 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선택한 거예요. 그냥 간병인이 아니라 재활 전문의가 필요했거든요. 선택. 그 단어에 가은은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자신은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물건처럼. 결혼은 이번 주 금요일에 해요. 문정이 갑자기 말했어요. 가은은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금요일이요? 그러면 사흘 후인데. 그래요. 혼인신고만 할 거예요. 결혼식 같은 건 없어요. 조용히 처리할 거예요. 결혼식이 없다. 가은은 이상하게도 안도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어차피 이건 진짜 결혼이 아니니까 결혼식이 없는 게 당연한 건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인생에서 결혼식이라는 게 영원히 없어지는 것 같아서 슬펐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속해야 해요. 문정이 가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바깥에 알려지면 안 돼요. 태경이 상태도 우리 집안 사정도 만약 정보가 새어나가면 그때는 당신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 하지만 가은은 이미 각오하고 온 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정이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럼 금요일에 다시 봐요. 그날부터 여기서 살게 될 거예요. 집에 돌아오는 길, 가은은 택시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서태경. 그 남자의 꺼져버린 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눈. 세상을 완전히 포기한 것 같은 눈. 앞으로 가은은 저 남자와 함께 살아야 했어요. 평생. 사흘 후 가은은 정말로 그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차가 도윤그룹 본가 앞에 멈췄어요.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감옥문이 열리는 것처럼 묵직하게 들렸어요. 가은은 작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철문 안으로 들어가자 문이 다시 닫혔어요. 쿵 하는 소리가 가은의 가슴에 울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저택 안으로 들어가자 집사와 가사도우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전부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 눈빛에는 호기심과 평가하는 시선이 섞여 있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문정이 앞장서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가은과 태경의 휠체어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맨 끝에 있는 방 앞에서 멈췄어요. 문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두 사람 방이에요. 방은 넓었어요.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큰 것 같았습니다. 한쪽에는 커다란 킹사이즈 침대가 있었고 반대쪽에는 소파와 책상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통유리 창문 너머로는 정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방 한쪽 구석에 놓인 간이 침대였어요. 싸구려 철제 프레임에 얇은 매트리스가 깔려 있었습니다. 당신 거예요. 내 아들은 저 큰 침대에서 자고 당신은 저기서 자면 돼요. 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게 부부 침실이라고, 신혼부부의 방이라고. 하지만 따질 수 없었습니다. 이건 진짜 결혼이 아니니까, 거래니까.
오늘부터 당신의 임무를 알려줄게요. 문정이 가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태경이의 모든 것을 당신이 책임져요. 식사, 약, 위생, 재활. 전부요. 네. 매일 아침 7시에 태경이를 깨워서 씻기고 옷을 갈아입혀요. 점심은 12시, 저녁은 7시. 밤 9시에는 재워야 해요. 이 스케줄은 1분도 어긋나면 안 돼요. 매일 3번의 전신 마사지와 재활 치료를 꾸준히 해줘야 해요. 문정의 목소리는 마치 군대 교관 같았어요. 그리고 매일 기록표를 작성해서 나한테 보고해요. 혈압, 체온, 피부 상태, 배변, 수면 시간, 재활 마사지 후 상태 변화까지 전부 기록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외출은 금지예요. 내 허락 없이는 이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친정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마요. 가은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 전화는요?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정해준 시간에만 친정에 전화할 수 있어요. 그것도 거실에서, 내 앞에서요. 감시당하면서 전화하라는 거였어요. 가은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죠? 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문정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말했잖아요. 이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바깥에 알려지면 안 된다고. 당신이 누구랑 전화하고 뭘 말하는지 내가 확인해야 해요. 저는 말 안 새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확인한 다음에 주는 거예요. 문정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오늘은 짐 정리하고 쉬어요. 내일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돼요. 그 말을 남기고 문정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가은과 태경만 남았어요. 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에는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휠체어에 앉은 태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는데 자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가은은 간이 침대에 앉았어요. 매트리스가 너무 얇아서 철제 프레임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앞으로 자신이 잘 침대라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살아야 했어요. 이 차갑고 거대한 저택에서 말 한마디 안 하는 남자와 함께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취급받으면서 그때였어요.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태경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인 것 같았어요. 아니, 착각이었을까요? 가은은 눈을 비비고 다시 바라보았지만 태경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가은은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분명 착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은은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샹들리에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낯선 침대.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그리고 외로웠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었어요. 병원 동료들이 보고 싶었어요. 작지만 따뜻했던 자신의 방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지금 가은이 있는 곳은 황금빛 감옥이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가은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큰 침대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이불이 스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가은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람 소리였을 거예요. 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긴 싸움을 위해 조금이라도 자야 했어요. 하지만 가은은 알지 못했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눈을 뜨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가은은 7시 정각에 눈을 떴어요. 사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공기, 그리고 같은 방에 누워있는 낯선 남자. 모든 것이 불편했어요. 새벽녘에 잠깐 눈을 붙였다가 깨고 또 붙였다가 깨고를 반복했죠. 하지만 피곤하다고 누워있을 수는 없었어요.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니까요. 큰 침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태경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자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은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태경 씨, 일어나셔야 해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침이에요. 7시예요. 역시 반응이 없었어요. 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태경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태경 씨? 그제야 태경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어요. 하지만 그 눈은 가은을 보지 않았습니다. 가은은 휠체어를 침대 옆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태경을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태경은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편이었거든요. 비록 마비 때문에 근육이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가은보다 훨씬 컸습니다. 가은은 온 힘을 다해 그를 부축했어요.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게 하고 허리를 잡고 천천히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욕실로 휠체어를 밀고 들어갔어요. 욕실은 넓었고 장애인용 샤워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아마 태경의 사고 이후에 설치한 것 같았어요. 자, 옷을 벗을게요. 가은은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어요. 의사로서 환자의 몸을 보는 건 익숙했지만 이건 조금 달랐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남편이었으니까요. 비록 이름뿐인 남편이었지만 태경의 옷을 벗기고 미온수로 몸을 씻겼어요. 가은은 피부 상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등과 엉덩이 쪽에 약간 붉은기가 있었어요. 욕창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자세를 자주 바꿔드려야겠네요. 가은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태경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휠체어에 다시 앉히는데 거의 1시간이 걸렸어요. 가은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일 아침 반복될 일이었죠. 아침 식사는 가사도우미가 방으로 가져다 주었어요. 트레이에는 죽과 반찬 몇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은은 태경을 창가 쪽으로 밀고 가서 작은 테이블 앞에 앉혔어요. 식사하셔야 해요. 가은이 죽을 한 숟갈 떠서 태경의 입 앞에 가져갔어요. 태경은 기계적으로 입을 벌렸고 가은은 조심스럽게 죽을 넣어 주었습니다. 삼키는 것은 할 수 있었어요. 가은은 하루 종일 태경의 곁에서 그를 돌봤습니다. 식사를 먹이고 약을 챙기고 화장실을 돕고 재활 운동을 시켰어요. 재활의학과 전공의로서 배운 모든 것을 동원했습니다. 관절이 굳지 않도록 수동 운동을 해주고 근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마사지를 했어요. 하지만 태경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인형을 돌보는 것 같았어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숨은 쉬고 있지만 영혼은 어디론가 떠나버린. 저녁이 되자 가은은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태경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가은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정원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피곤하다. 가은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병원에서 당직을 서도 이렇게 지치지는 않았는데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매일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걸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면서 그게 얼마나 외로운 일일까요? 가은은 간이 침대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지쳐서 눈이 스르르 감겼어요. 그래서 가은은 보지 못했어요. 어둠 속에서 태경의 눈이 천천히 열렸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눈이 가은이 누워있는 쪽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 집에서 가은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뿐이었어요. 태경의 방을 지키는 것. 그날 오후 가은은 정원을 거닐다가 작은 들꽃 한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이름 모를 보라색 꽃이었어요. 예뻤습니다. 가은은 조심스럽게 그 꽃을 꺾어들고 태경의 방으로 돌아왔어요. 물컵에 물을 받아 꽃을 꽂았습니다. 창가에 두니 햇살이 꽃잎을 비췄어요. 삭막하던 방 안 공기가 한결 달라 보였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은이 몸을 돌렸어요. 문정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선이 탁자 위 꽃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냥 방이 좀 삭막해 보여서요. 꽃 하나쯤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삭막하면 어때서? 문정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구두굽이 마루를 두드리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그녀는 물컵을 집어들더니 창문을 열고 꽃재로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장식은 사치야.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뭔지 잊은 거 아니지? 가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환자 돌보러 온 거야. 예쁜 며느리 노릇하러 온 게 아니라고. 문정이 가은의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물건값을 매기듯이요. 앞으로 이 방에 내 취향 같은 건 들이지 마. 태경이한테 필요한 건 내 감성이 아니라 내 손이니까. 문정이 돌아서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가은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보라색 꽃이 잔디 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까는 예뻐 보였는데 이제는 그냥 버려진 쓰레기 같았어요. 침대 위 태경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가은은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당신도 다 들었겠지. 그래도 아무 말 안 하는 거겠지. 가은은 이불을 여미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며칠 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가정부가 식당에 밥상을 차렸어요. 가은은 태경에게 미음을 먹인 뒤 자기도 식사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식탁에는 문정이 먼저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점심 드시고 계셨네요. 가은이 자연스럽게 맞은편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문정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어디 앉으려고? 가은의 발이 멈췄습니다. 거기는 손님 자리야. 네. 내 자리는 부엌 옆 작은 방이야. 거기서 먹어. 가은은 문정의 얼굴을 살폈어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서늘했어요. 같이 식사하면 안 될까요? 저도 이제 이 집 식구인데. 식구? 문정이 피식 웃었습니다. 온기 없는 웃음이었어요. 넌 계약직이야. 기간제 간병인. 내 아들이 다 낳으면 내보낼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무슨 식구야. 가은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부엌 옆 작은 방은 가정부들이 쉬는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밥상 하나와 삐걱거리는 의자가 전부였어요. 가은은 거기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국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밥맛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먹었어요. 먹어야 버틸 수 있으니까. 가은은 동기 친구 지연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어요. 전공의 생활을 포기하고 이 집에 온 뒤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태경의 방 한쪽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를 누르려는 순간이었어요.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문정이었어요. 뭐해?
가은은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문정은 이미 다 봤어요. 전화하려고 했어? 아니요, 그냥. 누구한테? 친구요. 병원 동기한테. 문정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줘. 네. 전화기 내놔. 가은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문정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내가 처음에 뭐라고 했지? 외부 연락 금지라고 했잖아. 잊었어?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친구한테 안부 전화 정도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누가 알아. 내 아들이 이런 상태라는 걸 떠벌리면 그 소문이 어디까지 퍼질지 생각해 봤어? 저는 그런 얘기 안. 닥쳐. 가은의 말이 잘렸어요. 넌 지금 이 집에서 신뢰를 쌓는 중이야. 아직 아무것도 증명 못했어. 그런데 벌써부터 규칙을 어기려고 해? 문정이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엔 피할 수 없었어요. 가은은 천천히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문정이 그것을 받아 자기 주머니에 넣었어요. 필요하면 내가 허락할 때만 써. 그 전까진 나한테 맡겨둬. 문정이 돌아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가은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빈손이 허전했어요. 세상과 연결된 마지막 끈이 잘린 기분이었습니다. 침대 위 태경을 돌아봤어요. 여전히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가은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태경의 침대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윤곽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우리.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이 남자는 나를 해치지 않으니까.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남자가 이 집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존재였어요. 가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가은의 하루는 기계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태경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아침을 먹이고 점심을 먹이고 재활 운동을 시키고 저녁을 먹이고 밤 9시에 재우고 그리고 자신도 쓰러지듯 잠드는 생활이었어요.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 같았어요. 적어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 그게 가은에게는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가장 힘든 것은 육체적 노동이 아니었어요. 진짜 힘든 것은 최문정이었습니다. 문정은 예고 없이 방에 들이닥쳤어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문을 똑똑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마치 감찰관처럼 모든 것을 점검했죠. 기록표 보여줘봐. 이건 문정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하는 첫마디였어요. 가은은 매일 기록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태경의 혈압, 체온, 피부 상태, 식사량, 배변 횟수, 수면 시간,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적어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빈칸이 있으면 문정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죠. 10시 반 체온 기록이 없잖아. 죄송합니다. 그때 마침 재활 운동 중이어서. 변명하지 마. 기록이 빠지면 의미가 없어. 문정의 목소리는 항상 차가웠어요. 가은이 뭘 해도 만족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서도식, 태경의 작은아버지. 도식은 거의 매일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 가은은 그가 조카를 걱정했어요. 항상 비싼 보약이나 영양제를 들고 왔거든요. 우리 태경이 좀 어때? 나아진 것 같아? 도식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럽고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가은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질문이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발끝 감각은 어때? 자극하면 반응해? 야간에 통증은 없어? 신경통 같은 거. 소변줄 교체 주기는 어떻게 돼? 수면 중에 경련 같은 건 없었고,
가은은 처음에 그냥 의학적 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질문이 반복될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태경이 정말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 점검하는 것처럼요. 왜 그런 걸 확인하려는 걸까요? 가은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들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태경을 씻기다가 가은은 등 쪽 피부가 빨갛게 변한 걸 발견했습니다. 욕창 초기 증상이었어요. 가은은 즉시 체위 변경 스케줄을 조정하고 특수 패드를 댔어요. 재활의학과 전공의로서 당연히 해야 할 조치였죠. 그날 오후 문정이 방에 들어와 기록표를 확인했어요. 체위 변경 2시간 간격? 원래 4시간이었잖아. 욕창 전조 증상이 있어서 변경했어요. 지금 조치해서 초기에 막았어요. 문정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할 일 한 것뿐이잖아. 그걸 가지고 훈장이라도 받으려고? 가은은 할 말을 잃었어요. 넌 여기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시킨 일이나 해. 문정이 돌아서 나갔습니다. 가은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은은 태경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가은은 느꼈어요. 태경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너무 작은 움직임이었거든요.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가은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록표를 정리하고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태경의 상태를 체크하고 하루 3번의 전신 마사지를 하고 나면 가은은 온몸에 기운이 빠졌습니다. 매일 밤 지친 가은은 작은 간이 침대에 몸을 눕혔죠. 가은이 잠든 사이에 태경의 눈이 다시 열렸어요. 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가은이 잡았던 그 손을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어요. 1번, 2번, 3번. 움직였습니다. 태경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아주 오랜만에 짓는 미소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10월 중순이었어요. 저택의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은이 이 집에 들어온 지 1달이 조금 넘었어요.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됐죠. 아침에 태경을 깨우고 씻기고 밥 먹이고 재활 운동시키고 기록지 작성하고 반복되는 일과였어요. 그런데 요즘 이상한 게 있었어요. 태경에게서 미세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어요. 가은이 말을 걸 때 태경의 눈동자가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예전에는 정말 인형처럼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요즘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죠. 어느 날 저녁 가은은 태경의 방을 청소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침대에서 화장실 방향으로 뭔가 끌린 듯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휠체어 바퀴 자국이 아니었어요. 마치 발을 끌며 걸은 것 같았죠. 가은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그날 밤 가은은 일부러 잠들지 않았어요. 간이 침대에 누워 눈을 감은 척하면서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리고 있었어요. 12시가 넘었어요. 1시가 되었고 2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시 반쯤이었어요. 바스락. 침대 시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은은 숨을 멈췄습니다. 살짝 눈을 떠보니 어둠 속에서 태경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의 움직임은 힘겨워 보였지만 분명히 스스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태경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다리로 바닥에 발을 디뎠습니다. 일어섰어요. 비틀거리면서 한 발 한 발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을 질질 끄는 듯한 걸음이었지만 분명히 걷고 있었어요. 가은은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1년 반 동안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던 사람이 걷고 있었거든요. 태경이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침대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진 듯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가은은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들킬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가은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에 태경을 깨우고 씻기고 밥을 먹이고 기록지를 꼼꼼히 작성하고 재활 운동을 시켰죠. 하지만 가은의 눈은 계속 태경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태경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낮에는 여전히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고 누가 말을 걸어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날 밤 일어선 게 꿈이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가은은 알고 있었어요. 저게 연기라는 걸. 10월 말의 어느 날이었어요. 도식이 또 찾아왔습니다. 가은아. 도식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어요. 요즘 태경이 상태 어때? 좀 나아진 것 같아? 아니요, 똑같아요. 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도식이 태경에게 다가가 얼굴을 빤히 들여다봤습니다. 진짜 답답하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지. 도식의 손이 태경의 뺨을 가볍게 툭툭 쳤어요. 가은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너도 힘들지? 이런 인형 같은 놈 돌보느라. 도식이 가은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그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혹시 태경이한테서 뭔가 느낀 거 없어? 아무리 작은 거라도. 없어요. 가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도식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한 적도? 네. 정말 아무것도요. 도식이 한참 동안 가은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너무 날카로워서 가은은 등에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그래, 알았어. 도식이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가은아, 한 가지만 기억해.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똑똑하게 처신해야 해. 누구 편에 설지 잘 생각하라고.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나갔어요. 가은은 문이 닫히자마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누구 편에 서라고? 그게 무슨 뜻이지? 그날 밤이었어요. 자정이 넘어서 가은은 또다시 잠을 청하는 척했습니다. 귀를 세우고 태경의 움직임을 기다렸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깨어있는 거 알아요. 어둠 속에서 쉰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은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태경이 말을 한 거예요. 가은이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어둠에 적응된 눈으로 보니 태경이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태경 씨? 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경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1년 반 동안 텅 비어 있던 그 눈에 처음으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전 밤에 본 거 알아요. 태경의 말투는 끊어졌어요. 오랜 시간 말을 하지 않아서 목소리가 거칠고 쉬어 있었습니다. 한 문장을 말하는 것도 힘겨워 보였죠. 네, 봤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태경이 힘겹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숙부한테. 몰라요. 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작은아버님이 너무 집요하게 물어보시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태경이 가은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놀라움과 경계심, 그리고 아주 희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마워요. 태경이 짧게 말했어요. 믿어줘서. 가은이 조심스럽게 태경에게 다가갔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왜 숨기시는 거예요? 걸을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태경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가은은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았죠. 마침내 태경이 입을 열었어요. 숙부가 나를 죽이려 했어요. 가은의 눈이 커졌어요. 1년 반 전 사고. 그게 사고가 아니었어요. 태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단어 한 단어가 힘겹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숨은 거예요. 태경이 계속했어요. 죽은 척 해야 했어요. 안 그러면 또 죽이려 할 테니까. 가은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무시무시한 거였습니다. 증거 모으고 있어요. 태경이 힘겹게 말했어요. 숙부가 회사 돈 빼돌린 것, 사고와 연결된 것, 전부. 가은은 태경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혼자 이 무서운 비밀을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도와드릴게요. 가은이 말했어요. 태경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위험해요. 알아요. 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도울 거예요. 저도 이 집에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혼자 빠지라고 하지 마세요. 태경이 가은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가은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저택이 고요해지자 가은은 태경의 방문을 조용히 잠갔어요. 커튼을 꼼꼼히 닫고 작은 스탠드만 켰습니다. 일어나 봐요. 태경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이불을 걷어내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은은 그의 다리를 살폈어요. 근육이 많이 빠졌네요. 1년 반 동안 누워만 있었으니까. 밤마다 조금씩 움직이긴 했어. 태경의 목소리는 아직 거칠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겨우 되찾은 말이었어요. 그래도 부족해요. 이 상태로는 오래 못 써요. 가은이 태경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단 서보세요. 태경이 가은의 어깨를 붙잡고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몇 초 버티다가 무릎이 꺾였어요. 가은이 재빨리 그를 받쳤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태경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고작 몇 초 선 것뿐인데 숨이 가빴습니다. 가은은 그를 다시 침대에 앉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종아리를 주물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무리하면 안 돼요. 태경이 가은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작은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밤 자정이 넘으면 두 사람의 비밀 재활이 시작됐어요. 스트레칭, 근력 운동, 균형 잡기, 걷기 연습. 가은은 재활의학과 전공의로서 배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태경은 말없이 따랐어요. 땀을 흘리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오늘 밤 가은은 태경의 손을 잡고 방 안을 걸었어요. 침대에서 창문까지, 창문에서 문까지. 발꿈치부터 디뎌요.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걸음이 2주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방 한 바퀴를 다 돌고 침대에 앉으며 태경이 숨을 내쉬었어요. 2주 전엔 3초도 못 썼는데. 그러게요. 근육도 많이 돌아왔어요. 가은이 물병을 건넸습니다. 태경이 물을 마시다가 가은을 바라봤어요. 말하기 연습도 해야 할 것 같아. 맞아요. 성대도 근육이에요. 그럼 뭘 말해볼까? 태경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매일 밤 당신이 와줘서 이 긴 밤을 버틸 수 있었어. 가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긴 문장 연습이에요? 아니, 진심이야. 가은이 고개를 돌렸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불빛 때문에 얼굴이 빨개 보이는 거예요. 거짓말.
태경이 낮게 웃었어요. 처음 듣는 웃음소리였습니다. 가은은 등을 돌린 채 입술을 깨물었어요. 4주가 지났습니다. 태경은 이제 계단도 오르내릴 수 있었어요. 뛸 수는 없었지만 일상적인 움직임은 거의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스트레칭을 마쳤어요. 가은이 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 네. 이제 걷고 서고 말하는 거 다 자연스러워요. 그 사람 앞에서도 문제 없을 거예요. 태경이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가은을 바라봤어요. 한 달 전만 해도 3초 서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태경이 일어섰습니다.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완벽해. 가은이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잘했어요, 정말. 태경이 가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마워. 가은이 그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어요. 악수하려는 건가? 잡아. 태경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가은이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한 달 전 축 처져 있던 손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태경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태경 씨? 조금만. 태경의 눈이 가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깊고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러고 있어도 돼? 가은의 심장이 콩닥거렸어요. 대답하려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만 느끼면서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가은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11월이었어요. 저택 정원의 나뭇잎이 거의 다 떨어지고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가은과 태경은 매일 밤 조용히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물론 낮에는 여전히 가은이 말 못하는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 역할을 했지만요. 태경의 말하는 능력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 문장 말하는 것도 힘들어 했는데 요즘은 서너 문장 정도는 이어서 할 수 있었죠. 가은이 매일 밤 대화 상대가 되어준 덕분이었어요. 숙부가 회사 돈 빼돌린 건 확실해요. 어느 날 밤 태경이 낡은 서류 뭉치를 가은에게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3년 전부터 빼돌린 자금 내역이에요. 태경이 말했어요. 총액이 200억 넘어요. 가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200억이라니.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사고 나기 전에 조금씩 모아뒀어요. 숙부가 수상하다는 건 진작부터 알았거든요. 태경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더니 동생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가 힘겹게 숨을 내쉬었어요. 일주일 뒤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아직도 믿기 어려워요. 가은은 숨을 삼켰어요. 태경의 아버지마저 숙부 손에 죽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해요. 태경이 서류 한 장을 가리켰어요. 이게 페이퍼 컴퍼니로 빠진 돈인데 실소유자가 누군지 밝혀지면 숙부를 잡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밝혀내요? 아버지 서재에 원본 서류가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숙부가 서재를 쓰고 있거든요. 태경이 가은을 바라봤어요. 근데 저는 이 상태로는 거기까지 못 가요. 다리가 아직. 제가 할게요. 가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해요. 들키면. 들키지 않을게요. 가은이 태경의 손을 잡았어요. 태경이 한참 동안 가은을 바라봤어요. 걱정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서재 비밀번호는 1023이에요.
숙부 생일. 태경이 알려줬어요. 세 번째 캐비닛 맨 아래 서랍. 거기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태경이 품에서 낡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걸로 사진 찍어요. 제 옛날 폰인데 아무도 몰라요. 가은이 핸드폰을 받았어요. 오래된 기종이었지만 카메라는 작동했습니다. 조심해요. 제발. 태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은은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꼭 성공할게요. 계약 결혼으로 시작한 관계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뭔가 다른 감정이 가슴속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재 침입에 성공한 밤이었습니다. 가은은 태경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됐어? 태경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가은은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서류들, 도장, 유령회사 등기부등본, 전부 찍혀 있었습니다. 다 찍었어요. 태경이 사진을 확인했어요.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가은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서웠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고 있던 게 터져 나왔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을 때 진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들키면 어쩌나, 당신한테 피해가 가면 어쩌나. 태경이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가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경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어요. 울지 마. 안 울어요. 눈에 물 고였는데. 가은이 손등으로 눈가를 문질렀어요. 젖어 있었습니다. 언제 눈물이 난 건지도 몰랐어요. 태경이 가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끌어당겼어요. 가은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품에 안겼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태경의 목소리가 귓가에 낮게 울렸습니다. 따뜻했어요. 가슴에서 전해지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은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긴장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고마워. 태경이 말했어요. 나 때문에 이런 위험한 짓까지 해줘서 정말 고마워. 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의 품에서 울었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가은이 눈물을 멈추고 몸을 떼려고 했어요. 하지만 태경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있어도 돼? 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왜요? 모르겠어. 그냥 놓고 싶지 않아. 태경이 천천히 몸을 떼고 가은의 눈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웠습니다. 숨결이 닿을 만큼. 가은아. 네. 왜 나를 도와주는 거야? 처음엔 계약 때문에 왔잖아. 50억 때문에. 가은은 잠시 생각했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솔직히, 지금은 모르겠어요. 당신이 걱정돼요. 다칠까봐, 도식한테 당할까봐. 그게 계약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마음 때문인지. 가은이 말을 멈췄어요. 태경이 가은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나는 알아. 내 마음. 가은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당신을 이용하려고 했어. 도식을 잡는 데 필요한 도구로. 근데 언제부턴가 달라졌어. 태경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매일 밤 당신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 당신이 웃으면 나도 모르게 웃고 있었어. 아까 당신이 올 때 알았어. 당신을 지키고 싶다는 거. 도구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여자로서. 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그래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당신 걱정하느라 잠을 못 잤어요. 이게 뭔지 무서웠어요. 태경이 가은의 볼을 손으로 감쌌어요. 무서워하지 마.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경의 입술이 가은의 입술에 닿았어요. 가볍게,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태경이 몸을 떼었어요. 미안. 왜요? 너무 갑작스러웠나? 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야? 가은이 태경의 손을 잡았어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나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태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활짝? 그래. 네. 가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어색하고 떨리고 하지만 행복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흘러들어왔습니다. 마치 두 사람을 축복하듯이 그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말보다 손끝이, 눈빛이, 숨결이 더 많은 것을 전했습니다. 가은은 태경의 품에서 잠이 들었어요. 따뜻하고 안전한 곳. 이 집에 와서 처음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태경은 가은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이 여자를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가은의 이마에 입술을 가볍게 댔습니다. 고마워, 가은아. 가은은 잠결에 미소를 지었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가 그 밤 진짜가 되었어요. 가은은 눈을 떴습니다. 낯선 온기가 등 뒤에서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태경이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떠올랐어요. 가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진짜였구나. 꿈이 아니었구나. 가은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어요. 태경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똑같은 방인데 어제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일어났어? 등 뒤에서 태경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은이 돌아봤습니다. 태경이 눈을 뜨고 가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방금요. 잠은 잘 잤어? 네. 가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얼굴이 더 빨개졌습니다. 태경이 피식 웃었어요. 얼굴 빨개졌다. 티나요? 많이. 가은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태경이 웃으며 그 손을 잡아내렸습니다. 숨기지 마. 예쁜데. 가은의 심장이 또다시 뛰었어요. 이 남자, 이런 말도 할 줄 아네. 밥 먹으러 가야 해요. 사람들이 의심하면 안 되니까. 알아. 태경이 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밤에 또 봐. 네. 가은은 손을 빼고 일어났어요. 문 앞에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태경이 여전히 가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은은 작게 웃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달라졌구나. 어젯밤을 기점으로 우리 사이가 완전히 달라졌어.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날 이후로 4주 후, 가은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의사니까요. 몸의 변화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약국에서 사온 테스트기는 확인 절차에 불과했어요. 두 줄이 떴을 때 가은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떡하지?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였어요. 도식은 아직 건재하고 태경의 회복은 비밀이고 이 저택에서 그녀의 위치는 여전히 계약직 간병인이에요. 이 상황에서 아이라니 태경에게 말해야 할까요?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태경이 기뻐할까요? 부담스러워할까요? 계약 결혼인데 아이까지 생겨버리면 그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가은은 테스트기를 화장실 서랍 깊숙이 숨겼어요. 조금만 더. 도식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말하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어요. 진짜 두려운 건 도식이 아니라 태경의 반응이라는 걸. 다음 날부터 가은은 연기를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울렁거리는 속을 꾹 참았습니다. 태경 앞에서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몸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안색이 안 좋아 보여. 태경이 말했어요. 가은은 괜찮다고 웃어 넘겼습니다.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어요. 잠을 못 자는 건 맞지만 이유가 달랐죠. 이 사람에게 말하면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까? 태경은 그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날 밤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다른 문제예요. 계약 결혼으로 시작한 사이에서 아이라니. 이건 둘 다 예상하지 못한 거잖아요. 가은은 매일 밤 고민했어요. 말해야 할 1000가지 이유. 말하지 말아야 할 1000가지 이유. 그 사이에서 그녀는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날 밤 가은은 태경에게 갔습니다. 평소처럼 재활 운동을 도왔어요. 하지만 손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태경이 눈치챘어요. 태경이 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아까부터 딴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가은은 태경을 바라봤어요. 말해야 하나? 지금 말해도 될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진짜? 네, 진짜요. 태경이 가은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오늘은 일찍 자요. 무리하지 말고. 네. 가은은 간이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은의 입덧은 점점 심해졌어요. 아침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렸습니다. 밥맛도 없었어요. 그날 아침 가은은 태경에게 미움을 먹이다가 갑자기 울렁거렸어요. 잠깐만요. 가은이 급하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에 얼굴을 묻었어요. 토하진 않았지만 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태경이 서 있었습니다.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가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들켰나? 숨기는 거 없어요. 거짓말. 눈을 못 마주치잖아. 가은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더 이상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태경 씨. 응. 나 사실은 그때였어요.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경 도련님, 아침 식사 가져왔습니다. 가정부의 목소리였어요. 가은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가정부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어요. 태경은 다시 침대에 누워 마비 환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가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태경이 계속 걱정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자정이 넘어 저택이 조용해지자 가은은 태경 옆에 앉았어요. 나 임신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경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놀란 건지 당황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뭐? 임신이요. 테스트기로 확인했어요. 2번이나. 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밤 이후로 생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확인해 봤는데 태경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은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부담스러우면 아직 아무한테도 안 말했어요. 당신이 원하면 뭘 원해?
태경이 가은의 말을 잘랐어요. 내가 뭘 원하면 어쩌려고? 가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당신 반응이 무서웠어요. 태경이 천천히 가은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내가 왜 부담스러워해? 내 아이잖아. 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진짜요? 당연하지. 태경이 가은을 끌어안았습니다. 가은의 눈물이 흘렀어요. 참고 있던 게 터져 나왔습니다. 무서웠어요. 이 타이밍에 임신이라니. 작은아버지도 안 잡았는데. 시어머니는 당신이 전신마비인 줄 아는데. 어떻게 설명하지? 괜찮아. 태경이 가은의 등을 토닥였어요. 다 방법이 있어. 내가 해결할게요. 어떻게요? 태경이 가은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숯불을 잡을 때 다 밝힐 거야.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다는 것도, 그리고 태경이 가은의 배에 손을 댔어요.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도. 가은은 태경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아니, 괜찮게 만들게요. 태경이 웃었어요.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약속해. 당신과 아이 둘 다 지킬게. 가은도 웃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믿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아는 채 밤을 보냈어요. 불안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두 사람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도식이 저택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형수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도식이 문정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가은은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일어나려고 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사흘 뒤 문정이 갑자기 가은을 불렀어요.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가은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문정의 얼굴이 창백했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리고 문정 옆에는 도식이 서 있었어요.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가은은 그 눈 속에 숨겨진 승리의 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문정이 테이블 위에 사진 몇 장을 내던졌어요. 가은은 그것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사진 속에는 가은과 낯선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는 모습, 남자가 가은의 손을 잡는 모습, 심지어 포옹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까지. 이게 뭐예요? 저 이 남자 몰라요. 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짜로 처음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사진 속 여자는 분명히 자신의 얼굴이었어요. 같은 옷, 같은 머리 모양. 거짓말하지 마. 문정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찰싹. 가은의 뺨이 불타올랐습니다. 내가 병원 다닐 때 만난 남자라며? 결혼하고 나서도 몰래 만났다며? 아니에요. 저 정말 몰라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가은이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문정은 듣지 않았습니다. 도식이 한숨을 쉬며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형수님,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그가 서류를 펼쳤어요. 이 남자 이름은 박준혁이에요. 같은 병원 외과 전공이었대요. 결혼 후에도 계속 연락했고 지난달에도 3번이나 만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도식이 핸드폰 통화 기록을 보여줬어요. 가은의 번호에서 그 남자에게 수십 통의 전화가 오간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 핸드폰이 아니에요. 조작된 거라고요. 조작? 형수님, 가은이가 임신했대요. 문정의 눈이 커졌어요.
뭐? 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식이 심어둔 가정부가 깊숙한 곳에 임신 테스트기를 찾아낸 거였죠. 태경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도식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하반신 마비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1년 반 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 못했는데 문정의 시선이 가은에게 꽂혔어요. 그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현이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증거가 다 있잖아요, 형수님. 도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진도 있고, 통화 기록도 있고, 그리고 저 뱃속에 있는 건 태경이 아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은이 소리쳤어요. 이 아이는 태경 씨 아이예요. 진짜예요. 닥쳐. 문정이 다시 가은의 뺨을 때렸어요. 하반신 마비 환자가 어떻게 애를 만들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가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태경이 걸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히는 순간 모든 계획이 무너질 테니까요. 형수님, 도식이 점잖은 척 말했어요. 이건 가문의 수치예요. 일주일 뒤에 친족 회의를 열어서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문정이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녀가 가은을 내려다봤어요. 너 오늘부터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마. 친족회의 때까지 감금이야. 어머니, 제발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끌어내. 문정이 손을 저었어요. 하인 2명이 다가와 가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다 조작이에요. 작은아버님이. 가은의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은은 잠긴 방 안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있었는데 오히려 자신이 덫에 걸려버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2025년 3월의 어느 날 도윤그룹 본가 대저택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가은은 감금된 방에서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일주일을 버텼어요. 하루에 한 번 가정부가 가져다 주는 식사는 죽 한 그릇이 전부였고 씻을 물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명령이었죠. 더러운 년한테 줄 게 뭐가 있어. 문틈으로 들린 시어머니의 말이 가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하지만 가은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가은은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에게 양팔이 잡힌 채 거실로 끌려왔어요. 맨발이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문정이 일부러 그렇게 시킨 거였죠. 죄인처럼 보이게 하려고. 거실에는 20명이 넘는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소파와 의자에 빼곡히 앉아 가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거나 경멸에 가득 차 있거나 혹은 구경거리를 즐기는 듯 흥미로워 보였어요. 가은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자신을 내려다보는 수십 개의 눈빛이었습니다. 문정이 중앙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다들 알고 있을 거야. 문정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 집안 며느리가 불륜을 저질렀어. 게다가 남의 씨를 뱄어. 이건 가문의 수치야.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어요. 누군가 혀를 찾고 누군가는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가은이 고개를 들어 말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은 조작된 거예요. 저 그 남자 만난 적도 없어요. 닥쳐. 도식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운 표정이 가득했지만 가은은 그게 얼마나 가짜인지 알고 있었죠. 가은아,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아직도 발뺌이야? 사진도 있고, 통화 기록도 있고, 목격자까지 있어. 도식이 서류를 흔들었어요. 이 남자, 박준혁이 직접 증언했어. 너랑 결혼 전부터 사귀었고,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났다고. 거짓말이에요. 저 그 사람 몰라요. 가은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친척들은 비웃었습니다. 저런 뻔뻔한 년 봤나? 증거가 있는데도 저러네. 가문망신이야, 가문망신.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쏟아졌어요. 가은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그 고통만이 정신을 잡아주고 있었어요. 문정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우리 가문의 법도에 따르면 이런 부정한 것은 머리를 밀고 집에서 내쫓아 산속절에 가둬놔야 해. 그녀가 손을 들자 하인 하나가 가위를 들고 다가왔어요. 가은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있는 것도 당연히 우리 서씨 피가 아니니까. 어머니, 가은이 절규했어요.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제발요. 이 아이는 태경 씨 아이예요. 진짜로요. 하반신 마비에 말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애를 만들어? 도식이 비웃었어요. 가은아, 그냥 인정해. 그래야 내 부모라도 무사할 수 있어. 계속 이러면 내 아버지 다시 감옥에 넣을 수도 있어. 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까지 협박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 가은아. 도식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서 승리의 확신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순히 인정하고 나가. 그럼 우리도 봐줄게. 애가 무슨 죄겠니? 애는 그래도 죽이지 않고 보육원에 보내 목숨은 붙어있게 해줄게. 그의 손이 가은의 어깨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어요. 퍽! 묵직한 소리와 함께 도식의 손목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거실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도식의 손목을 잡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할 서태경이었어요. 태경은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숙부. 태경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쉬어 있었지만 분명한 그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아내한테서 손 떼세요. 도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습니다. 태경아, 내가 어떻게 서 있냐고요? 태경이 도식의 손목을 세게 뿌리쳤어요. 도식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2년 동안 숨기고 있었어요. 숙부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거실이 술렁였어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경이가 걸을 수 있어?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문정의 얼굴도 새하얘져 있었어요.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태경아, 내가 걸을 수 있었어? 네, 어머니. 태경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년 전 사고 후 6개월 만에 의식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숨겨야 했어요. 제가 멀쩡하다는 게 알려지면 숙부가 다시 저를 죽이려 할 테니까요. 순간 거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죽인다고? 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태경이 천천히 도식을 가리켰어요. 2년 전 제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어요. 브레이크가 조작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한 사람은 태경의 눈이 도식을 꿰뚫었어요. 바로 저기 서 있는 제 숙부 서도식이에요.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태경의 말이 폭탄처럼 터진 뒤 아무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도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여러 가지 색으로 변했어요. 하얗게 질렸다가 붉어졌다가 다시 창백해졌죠. 하지만 그는 금방 표정을 추슬렀어요. 수십 년간 거짓말로 살아온 사람답게. 태경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식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어요. 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이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내가 왜 조카를 죽이려고 해? 말도 안 되는 증거가 있어요. 태경이 차갑게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숙부? 도식의 눈이 흔들렸어요. 태경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건 2년 전 제 차 수리 기록이에요. 브레이크 라인이 의도적으로 절단됐다는 정비사의 소견서도 있고요.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태경이 다음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숙부가 사고 이틀 전에 제 차를 맡긴 정비소 영수증이에요. 숙부 명의로 결제됐더라고요. 도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건 내 차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정비 좀 해주려고. 정비요? 태경이 비웃었어요. 브레이크를 끊는 게 정비예요?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어요. 설마 진짜야? 도식이가 조카를 죽이려고 했다고? 태경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숙부가 3년 동안 회사에서 빼돌린 자금 내역이에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200억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어요. 그 회사의 실소유자가 누군지 아세요? 태경이 등기부등본을 높이 들었어요. 서도식? 숙부 본인이에요. 거실이 발칵 뒤집혔어요. 친척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200억이라고? 미쳤어. 회사 돈을 그렇게 빼돌렸어? 문정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이게 사실이야? 형수님, 이건 오해예요. 도식이 다급하게 손을 저었어요. 태경이가 조작한 거예요. 저를 모함하려고. 조작이요? 가은이 입을 열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작은아버님이야말로 조작의 전문가잖아요. 가은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감금된 일주일 동안 태경이 몰래 가져다 준 것이었죠. 이건 제가 직접 찍은 서류 사진이에요. 작은아버님 서재에서요. 화면을 친척들에게 보여줬어요. 페이퍼 컴퍼니 계약서, 자금 이체 내역, 그리고 도식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가은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저한테 불륜을 뒤집어 씌우려고 고용한 남자의 계좌예요. 사흘 전에 작은아버님 명의로 3천만 원이 입금됐더라고요. 도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더 이상 부드러운 미소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인연이 누가 년이야? 태경이 도식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의 눈에서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 아내한테 함부로 입 열지 마. 그리고 불륜? 뱃속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태경이 거실을 둘러봤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들으세요. 저거를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태경이 가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가은이 그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제 아내와 제 사이에서 생긴 아이요. 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태경아 정말이야? 네 어머니. 태경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저 2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숙부가 한 짓을 다 조사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심장마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문정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숙부가 아버지 약을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증거는 아직 수집 중이지만. 거짓말. 도식이 소리쳤어요.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이건 다 조작이야. 태경이가 나를 없애고 회사를 독차지하려고 꾸민 음모라고. 음모요? 태경이 피식 웃었어요. 숙부, 본인이 한 짓을 남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회사 돈 200억 빼돌린 사람이 누군데.
조카 죽이려고 브레이크 조작한 사람이 누군데. 도식의 눈이 미친 듯이 흔들렸어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형수님, 형수님은 저를 믿으시죠? 저 없으면 회사 어떻게 운영하시려고요? 저 없으면. 닥쳐. 문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어요. 도식이 움찔했습니다. 너 내 남편 죽였어? 그건. 대답해. 문정이 소리쳤어요. 그녀의 눈에서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도식이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갑자기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출구를 향해서요. 하지만 거실 문이 열리더니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태경이 미리 연락해둔 거였습니다. 서도식 씨, 살인 미수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나라고. 도식이 발버둥 쳤지만 경찰들은 능숙하게 그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형수님, 태경아, 이러면 안 돼. 나 없으면 회사 망해. 다 망한다고. 도식의 외침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저택 밖에서 울렸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문정이 천천히 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가은은 본능적으로 몸이 굳었어요. 또 맞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문정은 가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눈이 멀었어. 진짜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며느리를 그렇게. 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나는 그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해도 됐어요. 소리쳐도 됐어요. 하지만 가은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있었어요. 문정이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식이가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했구나. 그리고 난 그 손발이 됐고. 태경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눈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이라도 아셨으니 다행이에요. 문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들의 눈에서 원망을 찾았지만 거기엔 그저 담담함만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세요. 태경의 말에 문정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식이 체포된 뒤로 한 달이 흘렀어요. 검찰 조사 결과 도식의 범죄는 태경이 밝힌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회사 횡령 200억 원, 태경에 대한 살인 미수, 그리고 3년 전 서 회장에 대한 독살 혐의까지 추가됐어요. 부검을 다시 한 결과 심장약에서 치명적인 성분이 검출된 거였습니다. 문정은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믿었던 시동생이 남편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려 했다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하지만 문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어요. 도윤그룹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속죄하기 위해서. 모든 일이 벌어지고 가은은 더 이상 그 저택에 살지 않았어요. 도식이 구속되고 난 뒤 태경은 가장 먼저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어둡고 무거운 기억이 가득한 그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단독주택으로 옮겼어요.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가은은 병원으로 복직했어요. 출산 후 6개월 휴직을 마치고 다시 재활의학과 레지던트로 돌아갔습니다. 쌍둥이 남매를 낳느라 체력이 많이 빠졌지만 가은은 다시 흰 가운을 입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병원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가은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1년 반 만에 복귀였거든요. 애들은 괜찮아? 네, 시어머니랑 친정어머니가 같이 봐주세요. 가은이 대답하면서도 신기했어요. 시어머니라는 단어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게.
태경은 도윤그룹 경영진으로 복귀했어요. 6개월간의 재활을 마치고 그는 다시 걸었습니다. 처음 이사회에 나타났을 때 임원들의 표정이 볼만했어요. 휠체어에 묶여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 줄 알았던 남자가 당당히 걸어 들어왔으니까요. 서태경 부회장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태경은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도식이 장악했던 계열사들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거래들을 끊어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태경은 매일 아침 집에서 쌍둥이 얼굴을 보고 출근했어요. 그게 힘이 됐습니다. 문정은 회장직에서 물러났어요. 도식의 실체를 알게 된 뒤 그녀는 많이 변했습니다.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그동안 저질렀던 일들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 문정이 태경에게 말했습니다. 그룹은 내가 맡아라. 나는 이제 손자들이나 돌볼게. 태경은 어머니를 막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문정은 요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매일 아침 쌍둥이 남매를 안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사부인과 함께 이유식을 만들고 아이들 목욕을 시켰어요. 예전의 차갑고 권위적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역 넣어줄게. 우리 도윤이, 서윤이. 문정이 쌍둥이에게 말을 걸 때면 가은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가끔 문정이 가은에게 말했어요. 가은아, 미안해. 그때 내가. 가은은 손을 저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니. 어머니. 그 호칭이 이제 어색하지 않았어요. 가은의 아버지, 윤정수 씨는 다시 일어섰어요. 50억 빚은 도윤그룹에서 인수했고 정수 씨는 빚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냥 편하게 살지 않았어요. 내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야지. 정수 씨는 작은 식자재 유통회사를 차렸어요. 예전처럼 큰 사업은 아니었지만 정직하게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고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했어요. 아버지, 좀 쉬세요. 가은이 걱정하면 정수 씨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렇게 일하는 게 좋아. 누구 신세 지는 것보다 훨씬. 1년 만에 회사가 자리를 잡았어요. 크진 않지만 단골 거래처가 늘었습니다. 정수 씨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빚에 짓눌려 살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은과 태경은 쌍둥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을 걸었어요. 도윤이가 아빠 닮았어요. 가은이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엄마 닮았고 태경이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감금당한 저택, 학대하는 시어머니, 목숨을 노리는 삼촌. 그 지옥에서 벗어나 지금 이렇게 햇살 아래 걷고 있다니. 가은 씨, 태경이 걸음을 멈췄어요. 응? 고마워요. 그때 포기하지 않아줘서. 가은은 태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요. 그때 저를 믿어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서 있었어요. 유모차 안에서 쌍둥이가 옹알이를 했습니다. 가은은 생각했어요. 50억의 무게로 시작된 계약 결혼. 지옥 같았던 6개월. 하지만 그 끝에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은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봄 하늘이었어요. 우리 잘 됐네요.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잘 됐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거창한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함께.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50억의 빚, 계약 결혼, 감금된 저택.
시작은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너진 남자를 일으켜 세웠고 자신을 학대한 시어머니 앞에서도 버텼습니다. 목숨을 노리는 자들 앞에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운명은 바꿀 수 없다고. 하지만 가은은 증명했어요. 운명은 바꿀 수 있다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지옥도 끝이 난다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혹시 지금 힘드신가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계신가요? 가은도 그랬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싶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햇살 아래 걷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두 아이와 함께요. 인생은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